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보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은 크기 때문에 공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실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여야의 합의 결과 발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었고, 그리고 또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으로 그 특위 구성에 관한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나 이런 것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먼저 이번 합의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듣겠습니다. 일단 여야 간의 논의를 이어왔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전반적인 감사를 하자, 조사를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다가 그래서 민주당의 반응이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채용 부분하고 해킹 부분, 해킹에 대한 감사 거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데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인 절차나 범위, 시기 등과 관련돼서는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 계획서를 만들 때 여야 간에 조금 더 대립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자녀 특혜 의혹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요. 당연히 이거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데,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 자체가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중립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서 일단은 채용 비리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킹 부분, 북한 해킹 부분의 안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합의를 해서 국조의 여야가 나름대로의 합의를 이룬 거죠. 아직 시기 조율 이런 거를 했지만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같은 경우는요. 여당에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자체가 곧 방류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찰단이 갔다 왔지만 뚜렷하게 무슨 얘기를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될 그런 책무들을 좀 나름대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지만 여당은 조금 그거를 늦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부분부터 조금 더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청문회 같은 경우도 실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 했어야 한다라는 여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던데, 시기적인 부분에서나 이렇게 좀 조율을 하다가 조율이 좀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 일단 IAEA의 최종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IAEA의 최종 발표와 선후 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IAEA는 이제 국제적인 여러 사람이 관여해서 검증도 하고 교차 검증도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그 실사단이 발표하는 결과하고 비교해 가면서 청문회를 실시해야지만 국민적 이해도도 높을 것이고 조금 더 따져 물을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냥 그냥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갖고 정치 공방에 이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 내지 객관적인 입장을 반영한 청문회가 돼야지만 이것이 좀 건전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IAEA의 최종 발표 이후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이게 면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해서는 지금 국조를 감사원 감사 이외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감사원 감사로 하면서 시기를 늦추자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우려스러운 건 IAEA 발표를 보고 청문회를 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IAEA 발표가 되면 IAEA는 허가를 할 거예요. 방류를 해도 분석한 결과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했을 때는 일본이 방류를 해버립니다. 하고 나서 청문회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청문회를 먼저 해서 국민의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청문회 통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아니면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국정에 반영해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을 해야죠. 그러려고 청문회하지 사후 약방문식으로 IAEA가 허가해서 다 방류하는데 청문회하면 뭐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문회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바로잡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확히 국민께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컨대 IAEA에서 발표할 때 그냥 단 하나만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류 허용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와 경과 설명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과 설명과 실사단에 또 갔다 온 경과 설명을 비교해가면서 청문위원들이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청문회 실시를 하는 목적 중에 일단 과학적으로 이것이 물론 방류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좋지 않죠.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IAEA가 검증을 하고 WHO가 허용하는 기준치 이상 이내로 방류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제 강제 분쟁 절차로 간다 하더라도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안을 다 인정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안, 그런 객관적 기준이 맞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물고기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 주시지만 이렇게 그냥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이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 끼치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물고기를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설정을 하는 IAEA 것도 맹신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위 청문위원들이 감안할 부분들을 풍부하게 해놓고 나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시기 조정을 하자는 의미인 것이고 선관위도 하나 말씀드리면 감사와 이 국정조사가 겹치게 되면 선관위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한꺼번에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린단 말이에요. 감사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 강제권이 있어요. 계좌 추적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거부할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 국정조사의 그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0이고 국민의힘이 7이에요. 비교해서 1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만약에 관점이 반영될 여지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감사, 효율적인 통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잠깐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는요. 그러니까 지금 시찰단, 그러니까 증인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우리가 IAEA 분들을 뭐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 지금 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지금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시찰단도 불러서 뭐 했냐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나서 어떤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대응해야죠.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홍콩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지금 일본 수산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국회 내에서의 청문회 결과다라고 봤을 때는 네. 청문회를 아예 이후에 발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선관위도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가 겹치면 당연히 선관위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정조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계좌 추적권은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반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면 낫겠습니까? 국정조사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 감사 하자니 이거 어기장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듣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네. 근데 어쨌든 감사원이 조금 더 폭넓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참조해서 국정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국정조사의 효율성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 부실감사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 갖고 따져 묻고 시정 촉구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원래 목적이 될 것이지 예. 그냥 이렇게 어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국정조사보다는 나온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다그치는 국정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예.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두 분의 입장차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조율이 될지 일단은 큰 틀에선 합의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조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가 여야 간에 이루어졌는데 어제 마침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날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뭐 역시나 다른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두 분이 두 대표가요? 서로 바꿔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김기현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나고 예. 이재명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서로 간에 지금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그냥 요구사항을 전달하시거나 설득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중국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외교 현안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서로 지금 행보가 교차돼서 반대로 가가지고 저는 이것이 정치적 행보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정쟁, 국내 정쟁은 뭐 국정에서 멈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 대사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의도는 알겠어요. 어떤 취지를 만나셨는지.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이슈는 조금 제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중국 이슈, 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 듣는 듯한 이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이게 정쟁의 행보로 비춰지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접견을 정당화시켜주는 행보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꿔서 만났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바꿔서 만나면 좋았을 것이다. 저도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왜 이 새로운 지도부,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냐. 결국엔 용산의 눈치를 지금도 보는 거예요. 왜 중국 대사를 못 만나겠습니까? 용산에서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측,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한국 이 축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이 의중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는 게 마땅한 거를 김기현 대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집권여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통해서 만나서 중국을 좀 다독거려야 될 때거든요, 시점은. 근데 아예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났겠습니까? 중국에서 양측에 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를 했겠어요? 용산한테 물어봤겠죠. 저 중국 대사 만나도 됩니까? 안 돼. 추정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좀 그런 기류가 있었다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대사를 굳이 지금 만나서 항의하러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일본 대사에게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자체가 그렇게 안 나잖아요. 항의했다는 소리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로 뭐 한다. 결국에는 또 일본에게 명분만 준 꼴이 됐다. 이게 집권여당 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다. 그런 말씀. 아마 중국 대사가 여당의 대표도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만난 일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또 하나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한 발언들이 어떤 일본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국민적 정서가 이러니까 이게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 중국 대사를 만난 것까지 좋습니다. 예. 근데 만나서 예컨대 중국 대사가 하는 말에 대한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쌍중단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예전에 말씀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방침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만 어쨌든 심의위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의 중국 대사의 말을 그냥 듣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았으면 조금 더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야당 대표예요. 그런 주장들은 대통령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금방 또 비판할걸요. 이재명 대표한테 야당 대표가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이 안 하는 거를 중국 대사를 만남으로써 지금 경제 행보를 한 거예요.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현안 부분이 중국 대사가 얘기했다 해서 조목조목
우리 야당 대표가 뭐 정부 입장을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첫 번째 경제 행보를 의도는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가서 중국 대사 그런 말 하죠. 오히려 중국 대한민국 업체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나갔겠습니까? 중국에서 그런 경제적 제재를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가 안 맞는 것에 대한 대응을 안 하셨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관련된 분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일단. 그럼 대한민국 외교적 입장이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다라고 이렇게 3단으로 가시든가 해서 어떤 대한민국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 주도의 이런 그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해 같이 하세요. 그러나 중국도 경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본인의 입장도 반영되는 행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네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이 이렇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하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지금 기업들이 따라오고 외수지 적자가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리고 대중국 외교 자체를 등을 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들을 중립적인 입장을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한테 그런 걸 바라는지 아실 수는 있지만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걸 질책할 예, 부분은 예. 아니라고 이 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서히 되어 온 거잖아요. 아니 문재정 시절에도 계속 그래프를 이 보십시오. 기조였어요.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14개월 근데 때 47%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어쨌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고 그거는 이제 야당 대표 역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중국 대사의 발언 자체는 좀 강경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뭐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외교 문제를 촉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반중국 정서, 반중국 외교.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한미일 이런 삼각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강성 발언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욕먹고 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가셔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중국 대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야당 대표로 가서 야당 대표가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접근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런 말하자면 나름 오만할 수도 있고 좀 오만방자 불손한 태도들을 보이는 것은 이 외교전에 있어서의 정부의 어떤 좀 빈틈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한 가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텐데 이전에 이게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몽이라는 이제 중화 사상이 있잖아요. 이 중화 사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사도 본인들 동북아 공정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북아 역사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전 정부가 문제 제기했었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뭐 홍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높은 산봉우리라고 중국을 표현하고 그 밑에 있는 산봉우리이겠죠, 우리는. 자, 이렇게 중국의 비위를 맞춰줘서 우리가 뭐 덕을 크게 봤나요? 그리고 기자가 폭행당해서 실명유기까지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 항의했나요? 어떤 것이 주권훼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본인들을 우리가 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를 본인들의 속국인 양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일개 대사가 국장급인 대사가 서전 8인 의전설 8인 야당 대표를 모셔다가 놓고 이렇게 콧대 높은 오만하고 방자 이런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아무 말을 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략을 떠나서 민주당이 일단 중국 대사에 대해서 저 오만한 발언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야당 대표를 모셔다 놓고 저렇게 발언하는데 그냥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야 되는 게 윤 변호사님 되게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또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뭐 예. 혼밥 타령까지 하시는데 예. 야당 대표 그러게 좀 아껴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대통령께서 좀 만나서 좀 야당 대표로서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을 마음에 그건 짚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또 입장이 나오면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선관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그로 인해서 사무차장 사퇴했고 그에 대한 인선 논의 그리고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선관위 2시부터 전원 회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절대 감사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뭐 부분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조금 선회되는 듯한 분위기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국정조사가 또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국정조사 시계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또 여지가 생겼다고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구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선관위가 이것을 받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본인들의 해석이죠, 위원회에서. 근데 이것이 마치 선관위에서 받으면 이 진행이 되고 감사원 감사가 받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식의 이건 헌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는 당연히 받고 다만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단순 행정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행을 세워주시는 것도 현행 선관위원장께서 하실 일이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도 버거울 겁니다. 비상임입니다. 대법관은 겸임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번 가봤더니 이게 사무처에서 사실 선거관리 다 합니다. 규정 해석도 사무처에서 해서 사후 결재를 올린 경우는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관행이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께서도 이건 감사원 간부가 맞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대법관에서 무게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올바른 선거관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어쨌든 선관위원장도 사퇴해야 되고 선관위원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부분 감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 뭐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사퇴해라. 근데 본인들도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선관위 이 자녀 채용 비리 부분들은요. 네. 저 일부는 감사를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아무리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을 하더라도 네.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인사 채용이잖아요. 특히나 채용 비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들의 선거와 직무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선관위원들이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일부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오늘 결론이 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검토 중인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지금 아들의 학폭 논란과 학폭 의혹이 지금 불거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입장문을 내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을 구구절절 하셨더라고요. 근데 구구절절 이게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일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본인이 자들의 어떤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네. 그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 전화한 걸 인정을 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본인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장이 영향력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건 말이 됩니까? 이 사학의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자리입니까? 교사들의 생사활동권을 다 쥐고 있고요. 인사권을 다 쥐고 있고요. 자금까지 다 집행하는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은 뭐랍니까? 통화는 했으나 이사장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명을 통해서 인정한 꼴입니다. 아빠 찬스를 내가 썼다. 그리고 이 이사장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보냈다.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해명 자료가 아니라 자기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술서를 쓴 거죠. 진술서를.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 해명서를 통해서 본인은 나는 자격 없음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되돌릴 수 없고요. 용산에서 해명서를 보고 그걸 해명으로 안 보고요. 그냥 이제는 자격 없으니까 더 이상은 내정자로서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 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명의 입장문이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세히 알려진 계기는 됐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학폭에 대해서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학폭의 정도 갖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폭 그 사후에 강제 전학이라는 조치가 됐기 때문에 강제 전학에 버금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추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의 정도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은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들의 학폭 문제는 이 학폭 문제대로 국민적 정서에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진짜 돼야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은 공직 내정자로서 사실 그 학폭 문제에 대응하는 부모의 태도 아니겠어요? 예컨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 뭐 가해자를 2차 가해로 내몬다거나 뭐 송사를 벌인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정모 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관점을 보게 되면 이 강제 전학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마 뭐 엄마가 가서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경하게 해달라고. 이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걸로 나오는 것 같고, 아마 김승유 씨에게 전화한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이 반영이 된 이런 과정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다면 전화해가지고 어찌된 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담임 선생한테 전화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담임이 결정권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게 그 폭력대책위원회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 선도위원회 시절에는 만약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뭐 탄원을 제기하게 되면 담임이 처분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한테 전화하면 오히려 그것이 압력으로 미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승희 씨한테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뭐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모의 대응 태도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낙마의 문제점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문제냐면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아빠를 둔 학생이었다면 그런 가정입니다. 이동관 전 수석, 왕수석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권한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피해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 맞은, 어떻게 맞았는지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주 왕수석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에도 이르지 않고 강제 전학이요. 그냥 전학을 간 겁니다. 피해서. 그리고 이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을 하죠. 근데 이 와중에 보면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내로남불, 후한무치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발목이 잡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했던 분이 본인에 대해서는 또 같이 이런 학폭 논란은 가짜 뉴스다.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억울하다. 부모로서 할 짓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아직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인권이 진정이 됐는데 이조차도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아들은 힘 없고 일반 서민의 아들을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한 상식을 실천하는 국정기조라면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한 내정은 처리하는 게 국민의 정서에 맞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팩트가 하나, 일단은 이게 강제 전학이 됐잖아요. 강제 전학은 사실 지금 현재 그 징계 사유로 보더라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 퇴학 전에 강제 전학인데, 처음에 엄마라는 분이 가서 강제 전학만큼 시켜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 이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송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학폭이 안 열렸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학폭은 없었고요. 선도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나오는 것은 그건 짚어봐야죠.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가짜 뉴스라고 한 것이 가짜 뉴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식의 본인의 해명 절차는 들어봐 주시고 그 해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또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조금 계속 이제 뭐 여론을 통해서 보여지겠죠. 반영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역시 뭐 지금 내정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말씀을 해주셨던 정순신 변호사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말 중에 공정이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분이 아마 언론 특보인가 뭐 할 때인가요? 홍보 비서관, 그다음에 대변인 언론 특보 요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직위 때문에 어떤 유리한 판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시도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낙마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아들의 학폭 문제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이미 다 문제가 됐고 고소고발이 있어서 무혐의 나오고 이게 다 사법적으로 끝난 문제가 이제 거의 다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학폭 문제만 있는 거라면 조금 정순신 변호사와는 다른 판단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KBS 김희철 사장이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본인 때문이라면 본인이 사퇴하고 내려놓겠다. 분리징수 없던 걸로 해달라라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느냐. 이건 방만 경영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맞다.
당신 물러나면 내가 불리징수 안 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좀 치졸하죠. 그러니까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 부분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얘기는 돼 왔지만 기본적으로 K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신료 징수 부분들을 분리징수하다가 통합징수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한 6,2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방만 경영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파 방송. 편파적으로 방송한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KBS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데 결국에는 밥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KBS가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엔 광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공적인 공익에 있는 여러 가지 방송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리징수 부분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옥죄이는 것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저기 국회 과방위에서 KBS의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방만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KBS 공영방송을 뭐 KBS 1, 2 이런 식으로 뭐 분리를 하거나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가장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분리징수가입니다. 그죠? 국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2,500원씩 매달 안 내면 좋죠. 한 1년에 한 3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3만 원 안 내면 분리징수 좋은데 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80% 90%는 찬성을 하지만 그 안에 이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 부분은 국민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정부가 좀 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안 옥죄했으면 좋겠어요. 화물연대도 그렇고요, 건설노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언론사의 부분들에 있어 광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섭을 먹고 사는 문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게. 근데 이걸 정파적 관점에서 보는 걸 제외하고요.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방송을 원래 수신료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국민이 시청률 내는 거예요, 일종의. 시청률 내게 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죠. 원래는 이게 공영방송이면. 근데 그러면 정부가 장악한다. 정부가 돈 갖고 장난친다. 정부 눈치를 보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정부의 지원금을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를 할 수 있죠. 그럼 광고하게 되면 기업의 눈치를 본다 해서 광고를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눈치만 봐라라고 해서 수신료를 내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국민 눈치를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있다는 건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98%가 찬성한다. 심지어는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63%가 넘어요. 이 말은 KBS가 좀 들어야 되는 것이 수신료를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징수 방식을 원래 원칙대로 본 만큼 내자는 거예요. 본 사람만 내자. 왜 안 본 사람 왜 내야 되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징수하다 보니까 안 본 사람,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데도 돈을 내는 사람, 이걸 올바로 바로잡다는 건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KBS가 조금 더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컨텐츠가 좋구나, 이런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국민들께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국민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보겠다 그러면 KBS는 뭘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원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재원 조달 방식에서 두 가지가 그렇게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 나머지 한 가지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한 가지 방식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조금 더 국민 눈치를 보기 위해서 준조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본 사람만 내게 하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 있는 과방위에서 KBS에 대한 어떤 수신료 인상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분리징수가 맞느냐 아니면 본 사람만 내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정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서 개선이 되면 되는데 대통령실이 왜 이걸 꺼내고 들어왔냐 이런 부분들이 의도가 좀 치졸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통해서 던짐으로써 KBS를 압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민영화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민영화 방식을 하는 건 아니고 분리징수를 하는데 분리징수를 하는 순간 한 5천억이 빠집니다. 예산 자체가요. 보는 사람만 내게 되면. 근데 이렇게 확 던지니까 KBS 사장이 나를 차라리 쳐라. 우리 KBS를 살려주고 이런 정치적인 이 메시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좀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KBS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과방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시행령을 거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대통령실이 관여하냐면요. 이게 법률에 기재돼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죠.
그 시행령이 규정돼 있어요. 예. 강제징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병합징수라는 게. 예. 그러니까 시행령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영의예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민 제안 형식으로 들어온 것을 검토 끝에 3월 달부터 검토한 이후에 지금 결정, 그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론은 왜곡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여론도 수치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낫겠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할 수 있는 수단이 대통령이 여기기 때문에 그 대통령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말씀주신 논의를 대로 해야죠. 예? 논의를 해야죠. 아니 그 입법으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거는 오래된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수신료 병합징수 문제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결정지을 때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있어요. 예, 예. 그것만 따지고 보면은 입법부의 권한보다는 정부의 권한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KBS 전체의 운영 구조, 공영방송의 어떤 지배 구조 방식은 입법부가 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 작은 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요. 국민 제안이 이것만 들어왔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텐데 KBS 이 수신료 분리징수만 찾아가지고 KBS를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할 수, 야당에서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를 정말 분리징수를 통해서 정상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시행령과 입법을 동시에 논의하는 그런 좀 절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법도 다시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소리죠.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짧게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 텐데요.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이 최현일 함장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조건들을 좀 내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대표가 좀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사과가 이루어질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사과를 권칠승 대변인께서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아요. 정론관에서도 브리핑을 예, 통해서 예.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고 또 전 함장을 만나서도 사과를 또 했고요. 예,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좀 받아주시면 좋은데 분이 안 풀린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과까지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게 또 좀 지나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권칠승 대변인의 말 자체를 민주당의 전체 말로 여기면서 지금 화를 내신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권칠승 대변인이 진심 어리게 2번을 사과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민주당의 입장일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권 대변인의 말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처음에 해서 사과를 대표성을 있다고 주장을 보는 했으면 거니까요. 예. 사과란 대상이 권칠수 수석이 대표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듣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도 맞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댓글들이 달린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권칠승 대변인의 사과에 반하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사과를 해주시면 그런 댓글이 안 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의 사과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님도 아직까지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